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워싱턴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한미군 철수를 진심으로 바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만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본인도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간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온 북한조차 속내는 정반대입니다. 미군이 나가는 순간 고삐 풀린 한국이 무엇을 할지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 나라만 아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바로 당사자인 한국입니다. 한국은 적당히가 없는 나라입니다. 브레이크가 풀리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복주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브레이크 없이 군사력으로 향하는 순간을 세계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던 나라에서 이제 세계가 붙잡아야 하는 나라로 뒤바뀐 소름 돋는 반전. 그 경이로운 내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40년간 입버릇처럼 되뇌던 그 말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콧대 높은 독일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미군 5,000명 감축 통보를 받고도 분노 한마디 못한 채 대서양 동맹은 견고하다며 억지 웃음을 지었죠. 루마니아는 순환 배치 여단이 철수하자 눈치를 보며 미국과의 관계는 강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러시아 국경 바로 앞에 선 폴란드는 미군 배치 취소 검토 소식에 나토의 방파제가 무너진다며 패닉에 빠졌어요. 쿠르드족 지휘관 마즐룸 압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죽는다고. 저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며 통쾌했어요. 왜 위대한 미국의 돈과 청년들의 피를 바쳐 이 나라들을 공짜로 지켜줘야 하냐고. 그 확신으로 논문 초안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미국이 빠지는 순간 세계는 굴복한다. 저는 타일러 모리스입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기 직전 스털링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스털링 교수님은 처음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셨어요. MIT 국제대학원 기술지정학 석좌 교수이자 펜타곤 국방전략 자문위원이죠. 감상적인 동맹론 같은 건 입에 올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직 숫자와 하드웨어, 실물 데이터로만 세상을 읽으시죠. 그 교수님이 강의 첫날 파일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건 미국의 패권이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가입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미국이 뭔가에 종속된다고요. 강의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해 9월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 하나가 실렸죠. 광고주는 개인이었습니다. 자기 돈 수억 원을 털어 신문 한 면을 통째로 산 32살의 사업가. 그가 쓴 문장은 이랬어요.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공짜로 지킬 수 없다. 당시에는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정면으로 저격한 광고였습니다. 그 사업가의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였죠. 40년 전에 그 문장이 지금 전 세계 안보 질서를 난도질하는 잔인한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단지 저는 그게 옳다고 믿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실제로 해버렸을 뿐이죠. 그런데 교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별 4개 대장에서 별 3개 중장으로 격하하고 일본 사령부 휘하로 예속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주둔 미군 사령관은 별 4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별을 하나 떼어내고 일본 밑으로 집어넣으려 했다는 거예요. 별 하나가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별의 숫자는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에요. 작전 지휘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예산 통제권이 달라지고 협상 테이블에서의 발언권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계급 하나를 깎는 게 아닙니다. 한국을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의 아랫단으로 재배치하겠다는 동북아 안보 구도를 통째로 다시 짜겠다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이 계획 앞에서 펜타곤 내부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담당 장성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의 성격을 모르고 하는 짓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흔들 때마다 미국 의회는 번번이 제동을 걸었어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공화당 의원들까지 한 목소리로 막아섰죠.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일 때는 의회가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여단이 철수할 때도 폴란드 배치를 재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양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국방수권법에 조항을 박아 넣었죠. 주한 미군을 28,500명 이하로 줄이는데 국방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국방장관이 직접 의회에 나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증하지 않는 한 감축 예산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자 의회는 그 조항을 더 강하게 복원했어요. 기존에는 국방수권법 예산만 막았는데 이번엔 다른 법률로 배정된 예산까지 우회 사용을 전부 틀어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예산을 돌려도 주한미군 감축에는 쓸 수 없게 이중삼중으로 막아버린 거죠. 왜 독일은 안 막고 한국은 막았을까요? 왜 예산까지 묶어가며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교수님의 말은 짧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독일이 빠져도 미국의 전략 자산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빠지는 순간 미국이 잃는 건 병력 몇 명이 아니에요. 미국 패권 자체의 핵심 부품 하나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걸 의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강의가 끝날 무렵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지도 하나를 띄우셨어요. 철수 압박을 받은 나라들의 반응 목록이었습니다. 독일은 국방장관을 급파해 미 국방부 장관실 앞에서 대기했어요. 폴란드는 추가 방위비를 자진해서 올리겠다고 먼저 손을 들었죠. 루마니아는 미군 기지 부지를 더 내어주겠다며 협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목록 맨 아래 딱 하나의 나라가 달랐어요. 그 나라의 반응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위비 협상 결렬 시 독자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추진, 미사일 사거리 제한 전면 철폐 요구, 독자 방어 체계 구축 예산, 즉시 증액.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는 협박을 받자 역공을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조 원을 벌려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서 돌아온 건 핵잠수함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했죠. 숫자들이 나올 때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나라의 연간 155mm 포탄 생산량은 20만 발 이상입니다. 미국은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9만 발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이 나라 생산량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포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전차가 있고 전투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는데.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전차는 주먹입니다. 전투기는 칼이죠. 그렇다면 155mm 포탄은 뭔지 아십니까? 총알입니다. 총이 아무리 좋아도 총알이 없으면 고철이에요. 현대 지상전에서 전차보다 훨씬 많이 소비되는 게 포탄입니다. 전쟁의 지속 능력을 결정하는 건 첨단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에 먹일 탄약을 얼마나 오래 공급할 수 있느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쟁 초반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죠. 드론 시대의 포병은 구식 아니냐고. 그런데 실제 전장은 정반대였어요. 전선의 사상자 대부분이 포병 화력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하루에만 2만 발을 쏟아부었어요. 서방 전체의 탄약고가 단 70일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드론이 적을 찾고 155mm 포탄이 적을 제거하는 구조. 그게 2020년대 현대전의 민낯이었죠. 그리고 155mm는 미국이든 독일이든 폴란드든 나토 국가 대부분이 쓰는 표준 구경입니다. 같은 규격의 포탄을 쓴다는 건 이 포탄을 공급하는 나라가 서방 전체의 전쟁, 지속 능력을 동시에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듯 155mm 포탄을 찍어내는 나라가 서방의 전선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위치인지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포탄 생산 라인, 화약, 탄채, 신관, 자주포까지 이 모든 공급망을 한 나라 안에서 수직으로 돌릴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서방의 표준 구경인 155mm를 연간 20만 발 이상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단 하나였어요.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총알을 가장 오래 공급하는 나라가 전쟁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 나라가 공장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서방의 전선이 무너져요.
미국 의회가 필사적으로 막아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떠날 수 없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이 나라 여론이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군이라는 시해를 받는 나라가 아니다. 돈을 주고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안보 용역을 고용하는 집주인이다.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집주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새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으셨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력의 중앙은행, 돈을 찍어내듯 포탄을 찍어내고 달러를 빌려주듯 탄약을 대출해 주는 나라. 전 세계 재래식 전쟁의 생사 여탈권을 이 나라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논문 초안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빠지는 순간 세계는 굴복한다. 그 문장이 얼마나 얕은 곳에서 나온 확신이었는지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선언된 직후였어요. 미국이 아시아에서 발을 빼겠다고 선언했고 주한미군 7사단 2만 명이 한국 땅에서 철수했죠. 동맹이라 믿었던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짐을 쌌습니다. 통보도 없었어요.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떠났어요. 그 순간 박정희 대통령은 냉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무기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렇게 번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확대하고 국산 총기와 탄약과 미사일의 씨앗을 동시에 뿌렸어요. 단순히 무기 몇 개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를 방위산업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총 한 자루, 탄약 한 발, 미사일 한 기.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당시 한국 국민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어요. 가난한 나라가 배를 고르면서도 무기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모한 선택이었는지 당시 미국은 비웃었습니다. 코리아가 무기를 만든다고. 그런데 한국은 했어요. 번개 사업은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단순한 선언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번개 사업이 뿌린 씨앗 위에 구체적인 계획이 올라탔습니다. 국산 소총 개발, 탄약 공장 건설, 미사일 연구 인력 양성.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무모함이 한국 방산의 첫 번째 심장 박동이 됐습니다. 그 결심의 첫 번째 결실이 백곰이었어요. 1972년 여의도의 최초의 아파트가 들어서던 그 해, 한국은 기술 황무지였습니다. 소총 한 자루도 조립 도면을 겨우 보며 따라 만들던 시절이었어요. 경운기 엔진을 만들던 기술로 미사일을 만들라는 명령.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 특명을 하달했습니다. 휴전선 넘어 평양과 압록강까지 날아갈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맨 땅에서 개발하라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 앞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면도 없고 기술도 없고 가르쳐줄 선생도 없었습니다. 해외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거절했어요. 누구도 핵심 기술을 넘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가능이라는 말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당시 미국 맥도날드 더글라스사가 한국에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운용 교육을 제공했어요. 교육장 안에서 도면을 열람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반출은 철저히 금지됐죠. 카메라도 안 됩니다. 메모도 안 됩니다. 오직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새기는 것뿐이었어요. 천재 과학자 안동만 박사와 연구진들은 매일 아침 교육장에 들어가 도면을 눈에 새겼습니다. 세부 치수, 설계 구조, 핵심 부품의 배열까지. 그리고 밤에 숙소로 돌아와 기억을 복원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옷 속에 숨겨 반출하고 복사기로 베끼고 다음날 아침 원위치시키기를 반복했죠. 미 CIA의 감시망 아래에서 매일 밤 목숨을 걸고 반복한 작업이었어요. 잡히는 순간 국제 스캔들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가 라면 상자 20가의 분량이었어요. 그게 한국 미사일 기술의 씨앗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도둑질이었고 나라를 살린 투혼이었어요. 연구소 이름도 위장해야 했습니다. 청량리 홍릉 기계, CIA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붙인 위장 명칭이었죠.
연구원들은 미사일 부품을 구하러 청계천 상가를 뒤지고 다녔어요. 반도체도 없고 정밀 공작 기계도 없었습니다. 청계천 골목 한켠에서 전자 부품을 흥정하는 연구원들. 그게 한국 미사일 개발의 현장이었어요. 변변한 예산도 없이 난방도 안 되는 태안반도 발사장에서 차도 없이 두꺼운 파란색 방한복을 껴입고 흰 눈밭을 걸어다니며 미사일을 조립했습니다. 밥도 제때 못 먹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 눈물겨운 모습에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백곰. 흰 눈밭을 곰처럼 걸어다니던 연구원들이 만든 한국 최초의 국산 탄도미사일이었어요. 그런데 발사 직전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종 9차 시험 발사를 앞두고 바다에서 반사되는 파도 때문에 레이더 신호가 완전히 먹통이 됐어요. 정밀 유도 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연구원들은 밤을 새웠어요. 발사 예정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8번 실패를 겪은 팀이었어요. 9번째마저 실패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연구원들이 찾아낸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부엌에서 쓰는 쿠킹 은박지였어요. 안테나에 은박지를 씌우고 전파 감쇄용 마개를 급조해 달았습니다. 4분간의 카운트다운 끝에 백곰은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180km. 서울에서 쏘면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는 사거리였습니다. 한국은 그날 세계에서 7번째로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한 나라가 됐어요. 쿠킹 은박지 하나로 백곰은 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981년 율곡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군 전체를 바꾸는 프로젝트였죠. K1 전차, K200 장갑차, K55 자주포, 공군 현대화, 백곰이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면 율곡은 강군을 통째로 양산할 수 있다는 확장이었어요. 그리고 율곡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무기를 양산할 수 있는 공장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했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어도 찍어낼 공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율곡 사업은 그 공장 생태계에 뼈대를 세운 거죠. 그 공장 생태계가 실전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우크라이나 전선이 증명했습니다. 유럽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독일 피제트하 2000 자주포가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가혹한 환경에서 하루 100발도 못 버티고 정비 불능 상태로 멈춰섰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과 영상 50도의 폭염을 오가는 전선에서 정밀 부품들이 하나씩 고장났죠. 정비 부품은 공급이 안 됐고 현장에서 수리할 기술자도 없었어요. 반면 K9 자주포는 같은 전선에서 하루 수백 발을 뿜어냈습니다. 고장이 나도 24시간 안에 부품이 도착했어요. 모든 공급망이 국내 공장에서 수직으로 계열화되어 있으니까요. 독일 자주포와 K9의 차이는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전체를 얼마나 단단하게 쥐고 있느냐의 차이였어요. 율곡 사업이 구축한 공장 생태계가 수십 년 뒤 전장에서 생사를 가른 겁니다. 훗날 전 세계 포탄 공급망의 70%를 한국이 틀어쥐게 된 것,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율곡 사업은 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난 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불곰 사업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는 한국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됐죠. 현금 대신 무기를 보냈습니다. T-80 전차, BMP-3 장갑차. 당시 러시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이었어요. 냉전 시절 미국조차 실물을 구경하지 못했던 소련 최강 무기였습니다. 한국 연구소는 그 무기들을 받아 곧바로 분해했어요. 분해하고 측정하고 시험하고 비교했습니다. T-80 전차의 복합 장갑 구조를 분석하고 BMP-3의 수륙 양용 구동 시스템을 해부했어요. 러시아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설계 철학을 한국 연구원들이 한 땀 한 땀 읽어낸 겁니다. 무기를 사들인 게 아니라 교과서를 얻은 거예요. 그 경험은 이후 K2 전차와 K21 장갑차 개발 과정에서 핵심 참고 자료가 됐습니다. 불곰 사업은 도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계단이 쌓인 결과가 지금의 한국 화력 공급망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주문하고 실제로 인도받기까지 최소 5년이 걸려요. 그 5년의 공백 동안 안보 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이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무기와 탄약을 먼저 빌려 쓰십시오. 나중에 정산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탄을 현물 자산처럼 예치하고
우방국에 대출해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현재 한국이 우방국에 공급 가능한 155mm 포탄만 600만 발입니다. 포탄 한 발의 가격이 전쟁으로 수배씩 치솟는 무기. 하이퍼인플레이션 시대에 그 600만 발은 단순한 재고가 아니에요. 전 세계 안보 전선을 통제하는 실물 권력입니다. 펜타곤 군수물류사령부 내부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미국 조선소와 군수공장이 전멸한 자리를 메울 유일한 대체지. 그리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소리 없는 탄약 지원과 공급망이 없었다면 서방 진영과 우크라이나는 진작에 붕괴했을 것이라고. 미국이 감추고 싶었던 화력 종속성을 미국 언론이 스스로 폭로한 거죠. 번개 사업은 결심이었어요. 백곰 사업은 증명이었습니다. 율곡 사업은 확장이었죠. 불곰 사업은 도약이었어요. 그 네 번의 계단 끝에서 한국은 방산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의 맨 꼭대기에 올라선 나라가 전 세계 화력의 중앙은행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쿠킹 은박지로 시작한 나라가. 그 백곰의 핏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50년 뒤 호주 대륙에 방산 공장을 짓고 영연방의 군사 표준을 통째로 교체해버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입니다. 소달구지 끌던 시절의 집념이 50년이 지나 남반구 대륙을 집어삼킨 거죠. 은박지를 씌워 하늘로 올렸던 그 가난한 미사일의 핏줄이 지금 전 세계 벌판의 무기 표준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운기 엔진과 복사기와 쿠킹 은박지로 시작한 나라가 반세기 만에 이 자리에 올라섰다는 게, 그리고 미국이 그 나라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훨씬 더 선명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파일을 꺼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막강한 화력을 만드는 철강과 조선 공장은 어떻게 미국의 군함까지 좌우하게 됐을까요? 미국이 설계도를 그리는 동안 한국은 그 설계도를 실물로 찍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새 자료를 펼치셨어요. 미 7함대 함정 현황이었습니다. 차세대 이지스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종이 위의 숫자는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그 아래에 붉은 글씨로 표시된 항목이 있었어요. 정비 대기 중 함정수.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내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군함이 고장 나도 정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크가 비지 않아 함정들이 태평양 바다 위에 마냥 방치되는 거죠. 세계 최강 해군의 민낯이었어요. 한때 미국은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에 군함 한 척을 찍어냈어요. 리버티선이라 불리던 수송함을 단 나흘 만에 완성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군함 한 척 정비할 도크도 용접공도 부족한 나라가 됐어요. 조선소는 수십 년에 걸쳐 문을 닫았고 숙련 기술자들은 은퇴했습니다. 남은 건 설계도뿐이었죠. 그리고 그 설계도를 실물로 만들어줄 나라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군함 한 척을 찍어내는데 미국은 7년이 걸려요. 한국은 단 2년 만에, 그것도 미국의 절반 가격으로 완성해냅니다. 이 압도적인 격차 때문에 미 7함대 사령관들이 한화오션과 HD 현대 앞에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함정 유지, 보수, 정비를 맡아달라고. 실제로 미 해군 찰스 드류함과 푸에르토리코함이 경남진해 조선소 도크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용접공들과 숙련 기술자들이 미국 군함을 분해하고 정밀 오버홀을 진행했어요. 펜타곤 내부 정비 평가 보고서에는 한국 기술진의 작업 속도와 정밀도에 대한 감탄이 담겼다고 합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장면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에요. 미국이 군함의 설계도를 그릴 때 한국은 그 군함을 깎아내고 정비하는 전 세계 유일의 실물 근육이 된 겁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조선업이 붕괴해 자체 군함 건조 능력을 상실한 영국이 항공모함을 띄우고도 정비 부품이 없어 작전 반경이 반토막 났어요. 세계 5대 강국을 자처하는 나라가 자기 군함을 직접 고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조업을 포기한 나라의 처참한 결말이었죠.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설계도와 금융만 남기고 제조 공장을 전부 외주로 돌렸습니다. 소프트웨어 강국이라는 타이틀 뒤에서 실물을 만드는 근육이 조용히 녹아내렸어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탈산업화라고 불렀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제조업을 개발도상국에 넘기고 서비스업과 금융으로 올라선다는 이론이었어요. 그 이론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는 순간 그 이론은 치명적인 약점이 됐어요. 금융은 포탄을 만들지 못합니다. 서비스업은 군함을 정비하지 못하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그 약점을 2020년대 들어 처절하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그 이론을 따르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한국이 뒤처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뒤처진 겁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선소 변압기 원자로 단조까지. 이게 단순한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의도적으로 제조업을 포기한 결과라면 그 결정을 내린 시점이 언제였고 왜 그 선택을 했는지 분석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980년대입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물결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제조를 외주화하고 설계와 금융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이었습니다. 비용이 줄고 이익이 늘었죠.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보니 미국이 잃어버린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물 근육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반면 한국은 그 40년 동안 공장에 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 선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무서운 전략적 자산이 된 거죠.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선소만이 아니었어요. 전력망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본토의 전력망은 노후화가 심각해요. 그 핵심인 초고압 대형 변압기를 대량 생산할 제조사가 미국 내에 전멸했습니다. 한 곳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 미국 군수공장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전력망, 인프라 공급권을 한국 대기업들이 완벽하게 독점하게 됐어요. 미국이 전시체제로 전환해 군수공장을 풀가동하려면 한국 기업의 변압기가 먼저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한국 기업의 납품 일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과 실리콘밸리가 차세대 청정 국방 에너지로 설계한 소형 모듈 원자로가 있어요. 미래 군사 기지와 함정의 동력원으로 주목받는 기술이죠. 그런데 이 원자로를 물리적으로 찍어내고 깎아낼 초대형 단조 설비를 갖춘 공장이 미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계는 할 수 있어요. 도면도 그릴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쇳덩어리를 눌러서 원자로 부품을 만들어낼 망치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가 오직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만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펜타곤이 꿈꾸는 차세대 국방 에너지의 열쇠가 경남 창원의 공장 안에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변압기와 원자로, 단조 설비까지 한국이 독점하게 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텐데 한국이 이 분야를 선점할 수 있었던 구조적 배경이 있었나요? 국가 주도의 중공업 육성 전략이 이 결과로 이어진 건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정확합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그 뿌리예요. 당시 한국은 철강, 조선, 기계, 화학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투자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그 시기에 제조업을 외주화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그 결과 서방이 포기한 산업을 한국이 흡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초고압 변압기도, 대형 단조 설비도 결국은 그 시기에 뿌린 씨앗의 열매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반세기 전의 선택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진다는 게 새삼 소름 돋았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으로 시선이 옮겨갔어요. 미군 철수 소식에 패닉에 빠졌던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들이 공포 속에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무기를 더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무기를 사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미국 무기는 주문하고 받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당장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고 납기가 빠르고 기술까지 이전해 줬죠.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광기 어린 속도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루마니아도 한국 무기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미군의 배신에 비명을 지르던 동유럽이 찾은 유일한 구원줄이 미국의 승인 없이도 밤낮으로 탱크를 찍어내줄 수 있는 한국 공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이 심상치 않아지자 유럽연합이 움직였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 조치를 예고했어요.
한국산 철강의 무관세 한도를 절반으로 칼질하고 50%의 관세 장벽을 쌓겠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방산이 동유럽을 삼키자 위협을 느낀 유럽연합이 경제 카드를 꺼낸 거예요. 언론은 한국 철강업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올랐어요. 한유럽연합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무관세 자유무역협정 국가이자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이곳에 새 장벽을 쌓으면 보복 장벽이 연쇄 폭발해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가 공멸할 것입니다. 정면 돌파였어요. 그리고 청와대는 플랜 B를 준비해 뒀습니다. 철강 요구안을 100% 수용하지 않는다면 유럽산 장비 수입 제한이나 규제, 보복 등 다른 영역에서 상대의 계산기를 마비시킬 독소 조항을 내밀라는 거였죠. 언론의 비관적 전망을 비웃듯 결과는 역대급 타결이었어요. 경쟁국 대비 압도적으로 유리한 무관세 쿼터를 최대치로 확보해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한국의 무기 생태계를 주저앉히려던 유럽의 계산기가 정상회담장에서 판을 엎어버린 한국의 독한 실리, 외교 앞에 완전히 고장난 겁니다. 세 번째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효과적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관세 장벽을 쳤다가 한국이 무기 공급을 줄이면 동유럽 재무장 계획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정확합니다. 유럽연합이 관세 카드를 꺼낸 건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지만 그 카드를 실제로 쓰는 순간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재무장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어요. 동유럽 회원국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자기 내부의 균열을 드러낸 채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였어요. 한국은 그 균열을 정확하게 읽고 파고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그 무기를 중심으로 전 세계 안보 생태계가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걸, 조선소에서, 변압기 공장에서, 원자로 단조 설비에서, 동유럽 재무장 현장에서 한국의 실물 근육은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 안보의 중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파일을 꺼내셨어요. 그렇다면 하늘은 어떻습니까? 지상을 장악한 한국이 이번엔 하늘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프랑스를 동시에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를 산다는 건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군사 주권을 어디에 맡기느냐의 문제예요. 교수님이 새 파일을 펼치셨어요. F-35 도입 계약서 분석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주고 산 전 세계 최고의 스텔스기. 그런데 그 계약서 안에 숨겨진 조항이 있었어요. 미사일 한 발을 추가하거나 무장 체계를 변경하려면 미국의 소스 코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산 전투기인데 내 마음대로 무장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전투기는 미국이 설계한 방식대로만 싸워야 합니다.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미국의 작전 통제권을 임대한 거였죠. 그리고 그 임대료는 단순한 구매 대금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전쟁을 해야 한다는 주권의 포기였습니다. 독일이 그 굴욕을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유럽 최강을 자부하던 독일이 F-35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핵심 블랙박스와 소스 코드 접근권을 철저히 차단당했습니다. 자국 방산 기업들이 그 전투기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정비도, 업그레이드도, 독자 무장 개발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독일 토착 항공기술 생태계가 통째로 사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항공기술 인프라가 F-35 한 대를 산 순간부터 서서히 고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의 항공 엔지니어들이 자국 군용기의 내부를 볼 수 없는 나라, 그게 F-35 계약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F-35는 비행할 때마다 모든 정비 데이터와 작전 정보가 미국의 서버로 실시간 자동 전송됩니다. 자율 군수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어느 나라가 F-35를 어느 방향으로 날렸는지, 어느 레이더를 사용했는지, 어느 무장을 장착했는지 모든 데이터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하면 원격으로
전투기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게 무기입니까? 미국이 원격으로 쥐고 흔드는 첨단 임대품이죠. 아랍에미리트가 그 오만함에 분노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F-35를 파는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전량 철거하라. 무기 판매에 내정 간섭을 끼워 넣은 거예요. 아랍에미리트는 F-35 도입 협상을 전격 결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F-35의 소스 코드 통제 구조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겁니까? 아니면 기술적 필요에 의한 결과입니까? 동맹국들이 이 구조를 알면서도 F-35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둘 다입니다. F-35는 설계 단계부터 통합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어요.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건드리면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기술적 구조가 동시에 미국에게 완벽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동맹국들이 그걸 알면서도 도입한 이유는 단순해요. F-35 외에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 대안 없음의 상태가 미국 방산 패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미국이 보인 반응은 예상 가능했어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겁니다. 전투기의 눈과 귀가 되는 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장비, 4대 핵심 기술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한국의 항공 주권을 원천에서 차단하려는 시도였죠. 그런데 한국 연구원들은 그 거절 통보를 받은 날부터 연구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연구진들이 에이사 레이더 독자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동시에 작동하며 전방의 표적을 탐지하는 시스템이에요. 단순한 안테나가 아닙니다. 각 모듈의 위상을 정밀하게 제어해서 레이더 빔을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기술이죠.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이었어요. 한국 연구진들은 그걸 맨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에서 개조된 비행기를 빌려 하늘을 날며 미세한 신호 오류를 하나씩 잡아냈어요. 밤새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듈을 교체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미국이 거절 통보를 내린 그 순간부터 한국 연구원들에게 그 거절은 출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냈어요. 미국이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 장담했던 기술 장벽을 비웃으며 한국 과학자들이 레이더와 핵심 소프트웨어를 100% 독자 개발해냈습니다. 전투기 컴퓨터의 두뇌이자 주권인 소스 코드에 한국 태극 마크를 박아버린 거예요. KF-21 보라매의 탄생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KF-21이 기술적으로 완성됐다고 해도 전투기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실전 검증이 필요합니다. F-35나 라팔처럼 실전 경험이 없는 KF-21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수님이 잠깐 멈추셨어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런데 실전 검증이라는 기준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F-35의 실전 경험이 신뢰를 보장합니까?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진 전투기가 실전에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품 공급망이 전 세계로 찢어져 정비 부품 하나 조달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무기예요. 위기 상황에서 뜨지도 못하고 경납고에 처박혀 있는 게 지금 F-35의 현실입니다. 반면 KF-21은 모든 부품과 핵심 공급망이 국내 공장과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요. 고장나면 24시간 이내에 부품을 찍어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가동률 90%. 실전에서 진짜 무서운 무기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언제든 뜰 수 있는 무기입니다. KF-21은 바로 그 무기예요. 그렇다면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일찍이 미국의 오만함을 경험했어요. 샤를 드골 대통령이 미국에 던진 질문은 유명합니다.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린 프랑스는 자체 핵무장을 선택했고 라팔 전투기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미국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자주국방의 뚝심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오만한 갑질에 분노했던 프랑스가 무기를 팔 때는 미국과 똑같은 방식을 택한 거예요. 기술은 주도해, 군사 주권은 넘기지 않는다. 고자세 영업이었습니다. 라파를 사려면 프랑스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자국 무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고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잠겨 있었죠. 피해자가 가해자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역설이었습니다. 그게 전 세계 수주전에서 발목을 잡았어요. 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KF-21의 방식은 달랐어요. 기술을 통째로 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국 무장을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현지의 공장까지 같이 짓겠다는 거였죠. 미사일 하나 마음대로 못 바꾸는 폐쇄적인 아이폰의 시대가 지고 기술을 통째로 받아 자유롭게 개조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의 시대가 온 겁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그 패러다임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움직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까다로운 조건을 거부한 사우디 왕가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어요. 완벽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보장하는 KF-21 국산화 생태계에 수십조 원의 오일머니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권 무기를 갖기 위해 전 세계가 한국에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이 기술을 통째로 이전해주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수출에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이 유출되어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전하는 기술은 현재 시점의 기술이에요. 한국은 그 기술을 이전하는 동안 이미 다음 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한국이 이미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생산 공장을 같이 짓는다는 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방산 생태계 자체를 한국 표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장이 들어서는 순간 그 나라는 한국의 공급망에 종속됩니다. 안드로이드 전략의 본질은 기술을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공급망을 지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전체 그림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상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까지.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수출하고 있었어요. 그 생태계 안에 들어오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공급망에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어요. 스텔스기의 레이더를 돌리는 칩, 드론 군집을 제어하는 칩,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슈퍼컴퓨터의 칩, 그 모든 것의 심장이 한국 공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교수님이 다음 파일을 꺼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전투기의 두뇌를 돌리는 반도체, 칩 패권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교수님이 파일을 펼치셨어요. 펜타곤 내부 시뮬레이션 문서였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공급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미국 국방부 최첨단 무기 제조 라인이 완전히 마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자료였어요. 결론은 단 10주였습니다. 70일이면 미국의 첨단 무기 생산이 멈춘다는 거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국 펜타곤이 목숨을 거는 차세대 군사 인프라가 있어요. 인공지능 드론 군집, 실시간 전장 정보 분석 슈퍼컴퓨터, 차세대 전투기 개발 시스템, 이 모든 것의 심장이 HBM이라는 반도체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부르죠. 인공지능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이 칩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전 세계 최첨단 HBM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통째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만드는 인공지능 칩, 미 국방부 슈퍼컴퓨터의 목줄이 한국 반도체 공장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전장에서 드론이 적의 위치를 찾아내고 슈퍼컴퓨터가 타격 좌표를 계산하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모든 과정의 맨 앞에 한국 반도체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최첨단 스마트 무기의 스위치를 켤 때 그 무기의 심장과 두뇌를 쥔 나라는 한국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미 국방부 군수물류청 내부에서는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의 위기가 터져 한국산 메모리 칩 공급이 차단될 경우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즉시 중단된다고. 그 경고가 내부 문서에 담겼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이 이 종속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HBM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미국이 이 종속성을 인식하고 자국 내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텐데 그 시도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미국이 인텔을 통해 반도체 제조업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반도체 지원법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공장을 돌릴 숙련 인력이 없는 거예요. HBM 같은 최첨단 메모리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공정 노하우가 핵심입니다. 그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반세기 동안 공장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기술이죠. 미국이 공장을 아무리 지어도 그 공장을 제대로 돌리려면 결국 한국 기술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조업 공동화의 잔인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F-35 조종사의 헬멧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멈췄어요. 영하 수십 도의 성층권과 영상 수백 도의 엔진열을 동시에 견디며 조종사 헬멧에 실시간 표적 정보를 띄워주는 고해상도 군용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눈이 되는 장비죠. 이걸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전투기의 두뇌가 한국 반도체이고 전투기 조종사의 눈이 한국 올레드라는 겁니다. 미국이 하늘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늘을 실제로 지탱하는 부품은 한국에서 나오는 거죠.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한국에 종속된 구조라면 미국이 전시 상황에서 한국에 압박을 가할 경우 한국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가 됩니까? 아니면 한미 동맹 구조상 실행 불가능한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합니까?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공급을 중단하는 건 극단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카드의 힘은 실제로 사용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카드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이미 협상 테이블의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에 강경하게 밀어붙이다가 어느 순간 톤이 달라졌는지 기억합니까? 그 배경에는 펜타곤이 제출한 한국 의존도 보고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죠. 공급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그 카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력이 됩니다. 그게 한국이 구축한 구조적 억지력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핵무기와 항공모함을 가진 인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인도는 러시아제, 프랑스제, 미국제 무기를 닥치는 대로 섞어 쓰고 있습니다. 당장 전투력은 화려해 보이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비, 부품, 탄약 체계가 완전히 꼬여 있어요. 러시아제 전차에 프랑스제 엔진을 얹고 미국제 전투기에 러시아제 미사일을 달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고급 드론 반도체와 핵심 센서 하나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인도가 자체 개발한 아준 전차는 더 처참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자국 부품과 수입 부품이 뒤엉켰어요. 인도산 철강은 강도가 부족해 외국산으로 교체해야 했고 엔진은 독일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짜깁기를 반복하다 보니 전차 무게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어요. 결국 인도 도로와 교량에서 운용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인도 육군이 자국이 개발한 전차 도입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수십 년의 개발 기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자기 군대에서 외면받는 전차, 그게 수직 계열화 없는 방산 생태계의 처참한 민낯이었습니다. 핵무기는 있지만 그 핵무기를 운반할 시스템의 부품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의 현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무모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의 전부가 미국산이에요. 미국 국제문제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단 1년 만에 9만 톤의 미군 무기, 원조와 탄약 보급 없이는 단기전도 버티지 못합니다. 미국이 공급선을 끊는 순간 이스라엘 공군은 하늘을 날 수 없어요. 그 종속성을 감추기 위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외교적 에너지를 쏟아붓는지 워싱턴 정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짐작할 수 있죠.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소총 탄약부터 3천 통급 중형 잠수함까지 모든 공급망을 자국산으로 수직, 계열화해 타국에 대출까지 해주는 나라입니다. 인도처럼 무기 체계가 꼬이지도 않고
이스라엘처럼 미국의 탄약 상자를 구걸하지도 않아요. 그 독보적인 생태계가 지금 세계 안보 구도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 위로 시선이 올라갔습니다. 4.25 사업이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정찰위성 군진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최전방의 군사 움직임을 30cm급 초고 해상도로 하루 내내 감시하는 시스템이에요. 구름 낀 밤하늘에서도 레이더로 지상을 꿰뚫어보는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최전방 군사기지의 탱크 궤적까지 밀리미터 단위로 식별해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미국조차 수백 개의 위성을 가졌지만 한반도와 서해, 대만 해협을 하루 내내 정밀하게 째려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타곤 작전 회의실이 한국 위성이 실시간으로 찍어 보내주는 정찰 데이터에 종속되어 가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의 눈을 빌려 세계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학생이 물었어요. 정찰 위성 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한다는 건 상호 이익의 동맹 협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협력을 넘어 미국이 한국에 종속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종속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상호 협력이라면 대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동일한 정밀도로 감시할 수 있다면 한국 위성 데이터는 선택 사항이 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체 불가능성이 종속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군산 기지에 기습 배치된 미국 최첨단 드론을 보십시오. 작전 반경 1000km가 넘는 하늘의 암살자가 왜 하필 한국 땅에 둥지를 틀었는지 아십니까? 북한 도발 억제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촘촘한 위성, 눈과 기지를 빌려 서해 넘어 중국 베이징 심장부를 감시하려는 겁니다. 미 우주군이 한국의 눈 없이는 중국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드론 배치가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군산 기지에 내려앉은 드론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그 드론이 한국의 위성 데이터를 받아 날아간다는 건 미국이 한국의 눈을 빌리지 않고는 중국을 볼 수 없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억지력이라는 건 군함이나 미사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나 없이는 볼 수 없고 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억지력이었어요. 한국은 그 구조를 반도체로, 올레드로, 위성으로, 공장으로 조용히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제 논문 초안을 떠올렸어요. 미국이 빠지는 순간 세계는 굴복한다. 그 문장을 쓰던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졌었는지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국이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빠질 수 없는 구조를 한국이 만들어낸 거였어요. 교수님이 다음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지도 한 장을 볼 차례입니다. 미 국방부가 소름 끼치도록 경탄한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 그리고 미중 패권전의 진짜 전장, 평택의 비밀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동북아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가 됐습니다. 기존 패권국 미국과 무섭게 굴기하는 중국이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모든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먼저 꺼낸 건 중국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약점이었어요. 사실 이 구도가 만들어진 건 미국 스스로의 실책 때문이었죠. 1972년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가 핑퐁 외교로 중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냉전 구도에서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인 거였어요. 당시 미국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중국을 세계 경제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면 중국이 자연스럽게 민주화되고 미국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였어요.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도왔고 기술과 자본을 쏟아부으며 중국의 성장을 밀어줬죠. 그런데 그 계산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중국은 민주화되지 않았어요. 대신 미국이 제공한 자본과 기술로 군사력을 키웠고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내 총생산의 76%까지 추격해왔어요. 미국의 목줄을 겨누는 괴물을 미국이 스스로 키운 겁니다. 키신저의 유산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그렇다면 지금 중국은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해군 군함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에요. 377척. 미 해군을 숫자로는 이미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숫자 뒤를 뒤집으셨어요. 중국 군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전을 치른 게 1979년 중월 전쟁이었어요.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중국군은 훈련장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현대 첨단전에서 지휘 통제 시스템이 실전 압박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중국 장성들 중 아무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항공기 엔진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스텔스기 J-20을 대량 생산하면서도 핵심 엔진인 WS-15의 내구도가 턱없이 부족해요. 가동 시간이 미국 전투기 엔진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결국 중국은 지금도 러시아 수호위 기술진에 손을 벌리고 있어요. 화려한 군함 숫자 뒤에 감춰진 실전 능력의 공백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중국이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현대전은 실전 경험보다 첨단 기술과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전 능력과 우주 전력을 고려하면 실전 경험 부재가 결정적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사이버전과 우주 전력에서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쟁은 결국 실물로 귀결됩니다. 사이버 공격이 아무리 정교해도 최전선에서 적의 포탄을 맞고도 버티는 건 결국 사람과 하드웨어예요. 실전에서 지휘관이 패닉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보급선이 끊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경험은 훈련으로 완벽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지휘 통제 실패가 그 증거예요. 러시아는 실전 경험이 있는 나라였는데도 그 꼴이 났습니다. 중국은 그 경험조차 없어요. 러시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핵무기를 과시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민낯이 까발려졌어요. 정밀 부품 조달이 마비됐고 지휘 통제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채텀하우스의 분석대로 신형체계 없이 소련 시절 유산에 기대다가 유럽연합 경제 제재가 연장되면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한때 세계를 떨게 했던 붉은 군대가 이제는 재래식 전장에서 포탄도 제대로 못 구하는 나라가 된 거죠. 반면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중국 재래식 근육이 녹아내린 러시아와 달리 지난 70년간 최전방에서 하루 24시간 실시간 전쟁 준비 태세를 유지해왔어요. 휴전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실전 환경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한국군의 무기 시스템은 가동률과 신뢰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검증받아왔어요. 훈련장이 아니라 실제 위협 앞에서 매일 작동해온 시스템이었죠.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군의 실전 태세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북한이라는 단일 위협에 최적화된 시스템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 상대의 전면전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북한 위협에 최적화됐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방공망과 지하 벙커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이 쌓은 정밀, 타격 능력과 지휘 통제 노하우는 단순한 특정 상대 대응을 넘어서요. 그리고 한미연합사 체제 안에서 한국군은 미국의 전략자산과 통합훈련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왔습니다. 그 결합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지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미 국방부가 올해 초 공개한 자료에서 유출된 장표였어요.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북쪽이 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한국 평택을 정중앙에 배치하고 도쿄와 베이징과 대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도로 그려져 있었어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그 의미를 직감적으로 이해했어요. 지도를 거꾸로 뒤집는 순간 평택이라는 지점이 얼마나 무서운 위치에 있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동쪽으로는 태평양 진출 경로를 내려다보고 서쪽으로는 중국 본토를 향해 칼을 겨누고 남쪽으로는 대만 해협을 감시하는 위치였어요. 어느 방향으로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평택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98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먼 거리예요. 미군의 최강 전차 에이브럼스와 한국군의 기갑 여단이 결합해 진격하면 하루 만에 중국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일 돌연선 한가운데 박혀있는 유일한 대륙의 육상 발판. 그게 평택이었어요. 세 번째 학생이 물었습니다.
거꾸로 된 지도의 전략적 가치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고려하면 실제 전면전에서 평택 기지가 첫 번째 타격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취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그게 바로 억지력의 핵심입니다. 중국이 평택을 타격하는 순간, 그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전쟁 선포가 돼요. 중국도 그걸 알고 있죠. 평택이 취약점이 아니라 그 취약성 자체가 억지력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평택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미국이 평택을 떠날 수 없는 이유와 정확히 같아요. 그 기지가 존재하는 한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목에 미국의 총구가 박혀 있는 상태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캠프 험프리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입니다. 독자적인 활주로, 철도망, 물류 기지까지 갖춘 아시아 작전 물류망의 거대한 깔때기예요. 총 건설비가 11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의 92%를 한국이 냈어요. 겉보기에는 거대한 미군의 전초기지 같지만 사실 건물과 땅과 인프라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전액돼서 지어 바친 겁니다. 집주인 한국과 세입자 미국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만난 밀실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는 이랬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평택 기지 땅의 영구 소유권을 미국에 넘기라는 것이다. 방위비를 더 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지 땅 자체를 미국 영토로 달라는 거였어요. 회담장에 흐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한국 외교 관료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협박이 사실은 아시아 패권의 심장인 평택, 기지를 영원한 미국 영토로 강탈하기 위한 비즈니스맨의 역대급 기만 전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통하지 않았어요. 한국 외교팀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기지를 영구 소유하려면 영구적인 방위 의무도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역공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기가 또 한 번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분석이 그걸 증명해요. 미군이 평택에서 철수하는 순간 미국은 서태평양 전선에서 중국을 견제할 육상 거점을 영원히 상실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수 협박이 미국의 국익을 파산시키는 자해 행위임을 미국 싱크탱크가 스스로 경고한 거죠. 저는 그 순간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어요. 미군 철수 협박을 보며 통쾌해하던 제 논문 초안. 그 논문이 얼마나 표면만 읽은 것이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 사실을 뒤집어 협상 카드로 쓴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계산기마저 한국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의 땅을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교수님이 다음 파일을 꺼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70년 동맹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배신 앞에서 한국이 선택한 방법은 구걸이 아니었어요. 주머니 속에 청산가리를 쥐고 평양으로 들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이 배신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 베트남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던 그 해, 미국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아시아에서 발을 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한국에 알린 방식이 문제였죠. 통보였습니다. 협의가 아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상징이자 최전방 방어선이던 미 제7사단 2만 명이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동맹이라 믿었던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짐을 쌌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돌아온 건 닉슨 대통령의 친서였어요.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미군 없이 한국이 스스로 더 대단한 국가임을 입증하라. 동맹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오만한 훈계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그 친서 한 장이 모든 걸 보여줬죠. 그런데 한국의 선택은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도끼였어요. 1972년 5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밀서를 품은 한 사람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었어요. 당시 정치권에서 제갈량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죠. 그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평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의 손은 축축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쥔 것 때문이었어요. 청산가리 캡슐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에 잡혀 고문을 당하거나 국가 기밀을 유설할 위기에 처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의한 거였어요. 평양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지날 때 그는 그 캡슐을 손바닥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지만 놓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자결용 캡슐을 손바닥에 쥔 채 적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사람. 그게 한국이 미국의 배신 앞에서 택한 방식이었어요. 방북단에는 극비 행동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도청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 호텔방에서는 절대 중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욕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소리로 도청을 차단한 뒤에야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지령을 공유했습니다. 적국의 한복판에서 수돗 물소리에 목소리를 묻어가며 나라의 운명을 논의한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잠들었던 이후락을 납치하듯 차량에 태워 모란봉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심리전이었죠. 남조선은 왜 미군을 붙잡아 두고 안 보내냐?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기습 호출이었어요. 상대를 압박해 길을 꺾으려는 전형적인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락이 받아쳤어요. 청산가리를 손에 쥔 차에 서슬퍼런 독재자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6.25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던들, 물러갔던 미군이 왜 다시 왔겠습니까? 원인을 제공한 건 당신입니다. 김일성이 당황했어요. 죽을 각오를 한 사람 앞에서 심리전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청산가리를 쥔 손의 도끼가 그날 평양 한복판에서 독재자를 침묵시킨 거였어요. 이후락 부장의 방북이 744 남북공동성명으로 이어졌지만 그 성명은 실질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 방북의 진짜 전략적 목적이 통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표면적으로는 남북 대화였지만 실제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미국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도 독자적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미군이 빠져도 우리는 살아남을 방법을 찾겠다는 압박이었죠. 둘째는 시간이었습니다. 방북을 통해 대화 국면을 만들어내는 사이 한국은 독자 방위산업 체제를 구축할 시간을 벌었어요. 번개 사업과 백곰 개발이 바로 그 시기에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평양으로 간 청산가리 캡슐과 대한반도에서 은박지를 씌워 쏘아 올린 미사일이 같은 시기의 산물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 시절 한국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1979년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한했어요.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을 들고 왔죠. 그런데 청와대 회담장에서 벌어진 일이 전설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각본에도 없던 안보 강의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반도 지형, 북한 군사력 배치, 미군 철수 시 발생하는 안보 공백의 수치. 45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터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처음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고 중반부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훈계를 하러 왔는데 오히려 한국 대통령에게 안보 강의를 듣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을 청와대 회담장에 가둬놓고 45분간 안보 강의를 쏟아부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철수 계획은 무력화됐어요. 그런데 워싱턴에서도 카터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 합참의장과 의회가 들고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미군을 빼는 것은 동북아 안보 자살 행위다. 결국 카터는 철수안을 폐기했습니다. 청와대에서의 45분 강의와 워싱턴에서의 내부 역압박이 맞물린 결과였어요. 카터 철수안 폐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미 합참의장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45분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카터는 원래 한국을 단순한 피보호국으로 봤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45분 동안 구체적인 수치와 지형 분석을 쏟아내는 박정희를 보면서 한국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직접 느낀 거죠. 그 인식의 변화가 이후 한미 관계의 기반을 바꿨습니다. 외교는 상대방의 인식을 바꾸는 게 절반이에요. 그리고 1978년 한국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창설이었어요.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지휘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미군과 협조는 하지만 지휘체계는 철저히 별개예요. 일본 자위대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독일 연방군도 마찬가지죠. 나토 체계 안에서 협조하지만 독자적인 지휘 체계를 유지해요. 미군이 독일 연방군의 명령을 내릴 수 없고 반대로 독일도 미군의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미군의 일방적인 배신을 막기 위해 아예 미군의 목줄을 한국군의 지휘권과 통째로 묶어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구조였어요.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 대장이 사령관을 맡으면 한국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습니다. 평시와 전시에 단 하나의 작전 계획과 지휘 통제 데이터로 결합되어 움직여요. 작전 계획 527, 한반도 유사시 미 태평양 함대와 증원 병력 69만 명이 자동 개입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이 연합체계에서 빠지려면 70년간 한 몸처럼 진화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과 미사일 조기 경보 방패와 지휘, 통제 데이터 전체를 물리적으로 뜯어내야 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미국조차 패권 파산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손댈 수 없는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한미연합사 체제가 미국의 일방적 철수를 막는 구조라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원할 때도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족쇄가 되는 구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아직 미국에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제 타격을 결정하거나 독자적인 전면전을 수행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건 분명히 한계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뒤집어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땅에서의 군사 행동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샴쌍둥이 구조는 양쪽 모두를 묶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없고 미국도 한국 없이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 상호 종속이 70년 동맹의 가장 지독한 연결고리입니다. 독일도 일본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거였어요. 미군의 목줄을 한국군의 지휘권과 통째로 묶어버리는 세계 유일의 괴물 연합체제.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히 병력이 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70년간 한 몸으로 진화한 미국 아시아 패권의 심장을 통째로 도려내야 하는 잔인한 인질극이 된 거죠. 저는 그 순간 제 논문 초안이 얼마나 유치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미국이 빠지면은 세계가 굴복한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빠질 수 없는 구조를 한국이 70년에 걸쳐 치밀하게 설계해 온 거였습니다. 청산가리를 쥔손으로, 복사기로, 은박지로, 그리고 연합사라는 괴물 시스템으로 교수님이 마지막 파일을 꺼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구조 속에서 가장 역설적인 진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군 철수를 외쳐온 북한이 사실은 미군이 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파일을 펼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봤습니다. 포탄으로, 조선소로, 반도체로, 위성으로, 전투기로.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건 그 어떤 무기보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미군 철수를 외쳐온 북한이 사실은 미군이 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역설입니다. 북한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외쳐왔어요. 주한미군 철수, 미 제국주의의 침략 군대를 몰아내라고. 평양의 선전 매체들이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구호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서방 안보 싱크탱크들의 심층 분석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정작 미군이 완전히 짐을 싸는 순간 북한 체제가 파멸적 위기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는 방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이 북한을 향해 군사적으로 통제, 불능의 폭주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온 마지막 안전핀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패인 동시에 한국의 브레이크였어요. 북한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를 외치는 선전 뒤에서 북한 지도부는 미군이 실제로 나가는 날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그 순간 한국이라는 짐승의 목줄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미국의 군사력이 아니에요. 미국이 떠난 뒤에 목줄이 풀린 한국이 무엇을 할지가 두려운 겁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온 한국의 본능. 그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날을 북한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동시에 미군이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역설.
그게 북한의 숨겨진 본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라는 브레이크가 있는 상태에서도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포탄 공급망의 70%를 틀어쥔 나라, 미국의 군함을 정비하는 나라, 반도체와 올레드로 미국 전투기에 눈과 두뇌를 공급하는 나라, 독자 전투기와 정찰위성까지 가진 나라, 소총 탄약부터 잠수함까지 모든 공급망을 자국산으로 수직 계열화한 나라. 그게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의 한국입니다. 브레이크가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지금까지 억눌러온 모든 본능을 한꺼번에 폭발시킵니다. 더 이상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동맹의 틀 안에서 속도를 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독자 핵무장, 미사일 사거리 무제한, 선제 타격 체계, 독자 핵 추진 잠수함. 지금까지 미국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생태계를 가진 나라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속도를 보십시오. 그게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의 속도예요.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지면 그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몇 년 안에 동북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북한 지도부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있는 한 그 본능은 억제됩니다. 그런데 미군이 나가는 순간 그 억제가 사라지는 거죠. 미군 철수를 외치면서도 미군이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미군 철수가 아니에요. 주한미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몇 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4개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 그리고 미 전쟁부의 역할까지. 그런데 최근 이 사령관이 호주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양에서 열리는 훈련들을 직접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한미군의 임무가 한반도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을 막는 군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군대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밝혔어요. 한국의 제조업과 방산 능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한국이 미군의 후방 군수기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방 기지를 미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중국을 견제할 아시아의 육상 거점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있는 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미국의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방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반도 방위의 무게중심이 한국군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유사시 도움을 주지만 평시에는 유연하게 움직이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중동으로 빠져나가고 첨단 자산들이 다른 전선으로 이동하는 일이 이제는 빈번해질 겁니다. 한반도 방위의 80에서 90%를 한국군이 담당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핵비 확산 조약 10조항을 보십시오. 조약이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할 경우 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상실이 바로 그 비상사태에 해당해요.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리스크를 우회하면서 합법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할 수 있는 외교적 명분을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심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20기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를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나라예요. 플루토늄 재처리 잠재력과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이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핵탄두를 결합하는 건 기술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심 후 단 6달,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든 것을 한국은 그것도 훨씬 더 많은 양으로 반년 만에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 싱크탱크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방패를 넘어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과 군사력, 폭주를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유일한 브레이크다. 보호막이 아니라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본이 움직여요. 대만이 움직입니다. 베트남도 움직이죠.
도미노처럼 연쇄 핵무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순간 북한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유일한 비대칭 무기, 핵의 이점이 완전히 사라져요. 사방이 핵강국으로 포위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이건 체제의 파멸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진짜 악몽은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이에요. 동북아 전체가 핵바다로 변하는 걸 막기 위해 중국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곳이 어딥니까? 한국이 아니에요. 북한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독자 행동 권한을 박탈하고 숨통을 완전히 틀어쥐는 거예요. 사실상 중국의 속국으로 강제 흡수되는 겁니다. 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사실은 미군이 나가는 걸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미군이 나가는 순간 한국이라는 폭탄의 안전핀이 뽑히고 그 폭발이 북한 체제를 가장 먼저 집어삼키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군 철수를 외쳐온 나라가 사실은 미군이 나가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 한국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이 두렵고, 한국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도 떠날 수 없고, 한국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 강함이 억지력이 되고, 억지력이 평화를 만드는 구조.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한국이라는 폭탄의 안전핀을 쥐고 흔들며 각자의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방위비를 뜯어내려 했고 북한은 협박 카드로 써왔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핀을 쥐고 흔들던 두 나라가 어느 순간 그 폭탄 위에 올라타 인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는 아시아 패권을 유지할 수 없고 북한은 한국의 폭주를 막아주는 미군 없이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됐어요. 한국이라는 폭탄이 너무 강력해져 버린 겁니다. 안전핀을 뽑을 수도 그렇다고 폭탄을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폭탄 위에 올라타 인질이 된 채 두 나라는 오늘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변수를 제대로 계산에 넣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강의실을 나오면서 논문 초안을 다시 펼쳤어요. 미국이 빠지는 순간 세계는 굴복한다.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저는 확신했어요.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미국이 빠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그게 얼마나 좁은 시야에서 나온 확신이었는지를 이제는 선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아래 한국의 이야기를 장장 한 학기 동안 들었어요. 포탄 한 발에서 시작해 전 세계 안보 생태계의 중심축이 된 나라, 쿠킹 은박지로 하늘을 뚫던 연구원들, 복사기 앞에서 밤을 새우던 과학자들, 청산가리를 쥔 손으로 독재자의 면전을 받아치던 외교관,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어요. 천천히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 문장을 썼어요. 미국이 빠질 수 없는 구조를 한국이 만들었다. 쿠킹 은박지로 하늘을 뚫고 복사기로 강대국의 기술을 훔치고 청산가리를 쥔 손으로 독재자를 침묵시키고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안보 생태계의 중심축이 된 나라. 소총탄약 한 발에서 시작해 미국의 군함을 정비하고 유럽의 전선에 포탄을 공급하고 하늘의 전투기를 띄우고 우주에서 적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나라. 그 나라를 두려워하는 건 북한만이 아니었어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모두가 한국이라는 폭탄의 안전핀을 쥐고 싶어 했지만 그 핀은 처음부터 한국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스털링 교수님이 강의실 불을 끄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타일러, 이제 논문을 다시 쓸 수 있겠나? 저는 잠시 그 말을 음미했습니다. 논문을 다시 쓴다는 게 단순히 글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미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밀하고 가장 무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나라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